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누구나 각자의 서러움이 있겠죠. 그래서 입장 차이라는 게 생기기 마련이고요. 그런데 저는 유독 둘째의 서름이 컸어요. 무슨 둘째냐 하면 첫째만큼의 든든함도 막내만큼의 깜찍함도 없는 애매한 위치에 둘째 자식으로 태어난 서름입니다. 아니 둘째로 자란 서름이 더 정확한 표현이겠네요. 드라마 응답하라 1988에 나오는 덕선이가 딱 제 입장이었어요. 엄마의 눈치를 보면서 자신은 계란 프라이보다 콩자반이 좋다고 말하고 치킨에서 가장 맛있는 부위인 닭다리를 언니와 동생에게 양보하면서도 괜찮다고 고개를 끄덕이는 덕선이요. 그러다가 덕선이가 생일날 통곡을 하며 자신도 닭다리를 좋아한다고 외치는 장면에서 다들 웃음을 터뜨리는데 저는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위로는 언니, 아래로는 남동생을 두고 자라면서 내내 들었던 말이 언니 말을 잘 들어야지라는 말과 동생에게 양보해야지라는 말이었어요. 철들기 전부터 받는 것보다 양보하고 참는 것을 먼저 배웠죠. 그러다가 나는 늘 참아야만 하는 사람인가 하는 의문이 생기고 그렇다면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자식이 아닌가 하는 피해의식까지 갈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사춘기 때는 가족의 평화를 위해 희생하는 착한 아이로 사는 일은 이제 그만두자 그런 비장한 각오로 잠깐 반항을 하기도 했었죠. 물론 오래가지 못하고 다시 가족의 평화를 유지하는 중재자로 돌아왔어요. 어디 책에서 읽었는데요. 중간에 낀 자녀는 균형 감각을 기르게 되어 이를 바탕으로 훌륭한 중재자로 자란다고 하더라고요. 돌아보면 집이든 학교에서든 사회에서든 여러 갈등 상황에 놓이게 되면 제가 원하든 원하지 않던 이미 가운데 껴서 핸들링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는 이게 둘째의 숙명인가 합니다. 사실 이 둘째의 서름 덕분에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됐으니 둘째의 서름 말고도 인생의 가장 큰 인연을 선사하기도 했네요. 회사 선배가 주선한 소개팅으로 남편을 만났죠. 만나서 가볍게 일종의 호구조사를 하다가 둘 다 둘째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남편은 삼형제 중에 둘째였죠. 그 다음부터는 대화가 일사천리로 쭉쭉 나가더군요. 둘이서 말이 얼마나 잘 통하는지 시간이 언제 흘러가는지 모를 정도로 재미있었어요. 언니나 형에게 당했던 에피소드, 동생에게 화났던 일을 늘어놓으려면 사실 2박 3일도 모자랐죠. 부모님, 조부모님 관련 이야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끝도 없더군요. 둘째 서름으로 의기투합한 저희는 바로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연애를 하면서도 둘째들의 서름은 우리의 단골 주제였죠. 첫째는 든든해서 막내는 귀여워서 둘째는 애매하잖아. 그런데 우리 집은 좀 달랐어. 큰형이 든든한 타입은 아니거든. 오히려 엄마한테 제일 아픈 손가락에 뭐 느낌이랄까? 원래 뭐든 첫정이 무서운 법이야. 다들 부모 노릇도 엄마 노릇도 태어나서 처음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자기도 미숙한 상태에서 실수했던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첫째에게 마음이 기울게 되는 거 아닐까? 그런 차원보다 더 깊은 마음인 것 같아. 뭐 일종의 죄책감? 큰형이 왼손에 중지랑 약지, 소지, 세 손가락이 모두 첫마디가 없어. 이게 손가락 세 개가 모두 그러니까 붕대로도 감춰지지가 않아. 어머, 진짜로 아픈 손가락이네. 어쩌다가 그렇게 됐어? 태어날 때부터 그런 거야? 아니면 사고 났어? 초등학교 여름방학인가? 그때 형이 중학생이었고 막내는 유치원생이었어. 엄마 잠깐 장 보러 나가셨고 우리 셋만 있었는데 이 셋이서 선풍기 한 대 놓고 서로 앞에서 바람 맞겠다고 막 장난을 쳤었어. 아, 왜 흔한 남자 형제들의 투닥거림 있잖아. 누군가 수박을 먹고 있었고 누군가 음료수를 먹고 있었나?
그런데 셋이서 서로 밀치고 하다가 전기 콘센트에 물이 떨어졌던 것 같아. 갑자기 스파크가 나는 거야. 그래서 형이 너무 놀라서 콘센트에 연결된 선풍기 플러그 빼려다가 그만 감전이 된 거지. 그 뒤로는 사실 너무 놀라서 기억이 잘 없어. 엄마가 들어와서 119 부르고 응급실에 갔던 형이 왼손에 붕대를 칭칭 감고 돌아왔어. 어머, 다들 너무 놀랐겠다. 특히 어머님이랑 큰형이 진짜 놀라고 속상했겠다. 남자애들이라는 게 잔인하거든. 손가락이 그렇게 되니까 형은 계속 학교에서도 놀림받았고 형이 중학교, 고등학교를 힘들게 다녔던 기억이 나. 대학교도 재수를 해서 전문대 겨우 나왔고 아무래도 취직도 잘 되지 않아서 아버지 회사에 들어가게 된 거야. 근데 나랑 막내는 서울에 있는 4년제 나와서 대기업에 들어갔잖아. 그러니 엄마가 큰형에게 마음이 더 쓰일 수밖에 없었어. 나도 막내도 큰형에겐 약간의 부채감이 있는 거고. 연애를 3년이 넘게 했어요. 그런데 우리의 결혼이 늦어지게 된 건 남편의 형 때문이었죠. 형이 결혼을 못하고 있는데 둘째가 앞서가면 안 된다는 시어머니의 고집이 완강하셨어요. 명절에 예비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둘째가 결혼하고 싶다고 아주 성화를 부려서 집에 먼저 인사 오라고 했어요. 얘기는 들었죠? 진석이 위로 형이 하나 있어요. 요즘 시대에 뭐 결혼 순서 따져가며 하냐고 남들은 그러던데 나는 첫째가 결혼을 먼저 해야 집안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연애도 오래 하고 형 결혼 기다린다고 30이 넘어버렸으니 나도 미안한데 결혼 빨리 하고 싶으면 큰애한테 좋은 여자를 먼저 소개시켜요. 그래서 큰형을 결혼하게 만들면 그게 제일 빠른 방법 아닐까요? 당황한 제가 너무 놀라서 찻잔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시집도 오기 전에 아주버님 결혼을 시키라뇨. 참, 애들 집에 처음 오자마자 그렇게 얘기하면 시집 오려다가도 놀라서 다 도망가겠네. 그렇게 겁먹지 않아도 돼요. 우리 둘째가 참 속이 깊어요. 가운데서 형이랑 막내 챙기면서 저렇게 큰아들 바라기 엄마까지 맞추며 살아서 우리 집에서는 제일 어른스러워요. 남편감으로 부족함이 없는 아이예요. 아비인 내가 보증할 수 있습니다. 결혼식이 조금만 더 기다려줘요. 내가 집사람 설득해서 조만간 상견례 날짜 잡을게요. 시아버님은 약속을 지키셨어요. 어머님을 어떻게 설득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몇 달 후 무사히 결혼식을 할 수 있었으니까요. 일단 우리가 이렇게 물꼬를 트자 막내 서방님은 아주 수월하게 2년 뒤에 결혼할 수 있었죠. 명절이나 생일이 아니어도 한 달에 한 번은 다 같이 모여 시댁에서 점심을 먹었어요. 한 달에 한 번은 가족 모두가 모여 식사를 같이 한다가 시아버님의 결혼 조건이었거든요. 집안마다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다행히도 제 친정집도 함께 모여 맛있는 거 먹고 노는 것을 좋아하는 분위기라 대가족이 모여서 지내는 게 하나도 불편하지 않았죠. 시어머님의 유별난 장남사랑이 가끔 도가 지나칠 때가 있다는 게 문제였어요. 결혼하기 전에 큰 아주버님의 사고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어머님의 행동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었죠. 하지만 막내 서방님과 동서는 가끔씩 불만을 표하기도 했어요. 다음 달 말에 큰형 이사 가는 거는 다들 알고 있지? 이삿짐 센터가 와서 정리한다고 해도 손이 많이 가는 게 이사 아니니 둘째랑 막내가 와서 정리하고 청소 좀 도와라. 엄마, 요즘엔 이삿짐 센터에서 마무리 청소까지 다 해주는데 작은 형이랑 나는 일 안 해. 차라리 도우미를 불러줘요. 회사에 월차 내면 되지. 그게 무슨 대수냐. 이럴 때 형 얼굴도 한 번 더 보고 하면 좋지. 애들이 이렇게 매몰차니. 어머님, 너무 큰 아주버님만 신경 쓰시는 거 아니에요? 좀 섭섭해요.
섭섭하다 생각하지 말고 제발 큰형 여자 좀 찾아봐라. 니들만 그렇게 결혼하고 자식까지 낳고 살면서 혼자 있는 큰형은 불쌍하지도 않니? 아 맞다, 둘째야. 네 언니가 아직 결혼 전이라고 하지 않았니? 너랑 언니랑 비슷하면 나는 아주 무조건 오케이다. 요즘엔 겹사돈이 흉이 아니야. 아, 어머니, 제 언니가 저랑 완전히 다른 인간형이라서요. 제가 감히 추천할 수가 없네요. 아니, 시어머니가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봐서 저런다. 신경 쓰지 마라. 여보, 애들이 집에 오면 좀 편하게 만들어줘야지. 자나깨나 큰애 걱정이면, 애들도 오기 힘들지. 옆에서 듣고 있는 집만이는 또 얼마나 민망해. 안 그러냐, 장남. 엄마가 이렇게 유난하게 굴면, 오던 여자들도 다 도망가요. 내 연애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제발 그만하세요. 그리고 회사에서도 좀 적당히 오세요. 직원들 불편해해요. 아무리 남편이 회사 사장이라도 사모님 회사 출입이 과하시다고요. 그게 다 너 때문 아니니. 지난번에도 그 김 부사장이 네 상무 취임에 반대했다며. 아니 사장 아들이 상무 되는 게 뭐가 어때서? 저기, 부인마님, 회사 일은 집마니와 나한테 좀 맡겨주면 안 될까요? 모처럼 애들 다 같이 모였으니 어여 만난 거나 먹어봅시다. 큰애야, 네가 바베큐 불 좀 지펴라. 시어머니의 과한 장남 사랑에 대해 시아버님은 항상 여유 있게 반응하시더라고요. 핀잔을 주신다기보다는 어머님을 잘 달랜다는 느낌이 들었죠. 시아버님이 어머님을 많이 사랑하시는 게 느껴졌어요. 물론 시어머님도 아주버니 문제만 빼면 시아버님께 지극정성이셨고요. 아침에 항상 새벽 출근을 하시는 아버님을 위해 새벽 4시에 일어나셔서 새벽 아침상을 차리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님은 우리 엄마 저리 가라신데? 우리 엄만 이제 내가 하도 지랄을 떨어서 내 앞에서 대놓고 언니 챙기는 거 눈치를 좀 보거든. 내가 어릴 때나 가만히 있었지. 그리고 내가 생활비를 언니보다 더 많이 들이니까 또 상황이 역전된 것도 있지만. 아버지가 아무래도 형을 탐탁지 않게 여기셔서 더 그런 것 같아. 아버지 회사가 가게 부품 회사인데 형이 대학교에서는 사회복지학과를 나왔거든. 전혀 상관이 없는 회사에 엄마 성화 때문에 낙하산처럼 들어갔어. 졸업하고도 취업은 안 되고 집에서 빈둥빈둥 된다고 아버지가 엄청 역정을 내셨거든. 손가락 마디 하나 없다는 핑계로 아무것도 안 하려고 든다고. 사실 복지사 자격증이 있으니까 취업을 하려면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는데 형이 복지관 같은 데서 사람들 시중 들기 싫다는 거야. 아버지가 큰형에게 일부러 엄하게 하시는 것도 있어. 반면 엄마는 그게 더 마음에 걸려서 큰형 감싸고 도는 거고. 그런데 아주버님 회사 들어간 지 얼마나 됐는데 벌써 상무야? 전공도 완전 다르다면서. 그러니까 아버지 성격에 용납이 안 되는 거였지. 기계에 대해서 1도 모르는 녀석이 노력도 안 하고 높은 자리부터 탐낸다고 화 많이 내셨어. 처음엔 형이 일반 평사원으로 들어갔거든. 아버지가 밑바닥부터 차례차례 배우면서 올라오라고. 그래야 사람들이 나중에 신임을 한다고 신신당부를 했어. 그때 내가 옆에 있었는데 아버지가 정말 형에게 진심으로 부탁하셨어. 근데 형이 엄마한테 투덜거렸나 보더라고. 사장 아들인데 자기보다 나이 어린 대리한테 업무 지시받기 별로라고. 아주버님이 어리광이 좀 있으시네. 그 얘기 듣고 엄마가 또 아버지를 조르기 시작했지. 그래서 바로 대리 달고 대리에서 과장, 차장, 부장, 이사로 고속 승진하고 얼마 전에 상무까지 올라간 거야. 당신은 아버님 회사 관심 없어? 아이고 됐네요. 나는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임원 달 거야. 그래, 우린 둘째니까. 엄한테 눈 돌리지 말고 우리는 분수에 맞게 살도록 합시다.
농담처럼 남편과 말하기는 했어도 어느 정도는 뼈가 있는 진실이었어요. 시어머님은 큰아들에게 회사를 넘겨주고 싶어서 동분서주하셨죠.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님에게 호출이 왔어요. 아버님이 아침에 출근을 하시려다가 어지럼증 때문에 쓰러지신 거예요. 급성 이석증이 왔는데 쓰러지시다가 팔을 잘못 짚으셔서 팔꿈치랑 머리까지 다치셨어요. 검사를 하다 보니 심혈관 쪽에도 이상이 있어서 몇 달은 병원에 계셔야 하는 상황이 됐죠. 남편과 함께 병원으로 갔습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도착을 했더라고요. 의사 선생님 방금 만나고 왔는데 몇 달은 입원 치료 받으셔야 한다고 하네요. 이번에 입원하신 김에 종합검진 하시면서 다른데 이상 징후 있나도 살펴보세요. 이석증이 쉽게 낫는 병이 아니에요. 그나마 집에서 쓰러져서 이 정도라고 생각하라고 하네요. 차도나 계단에서 쓰러졌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내가 그렇게 예전부터 종합검진 한번 받아보라고 했는데 그렇게 말을 안 듣더니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고 이번 기회에 둘째 말대로 치료받으면서 좀 쉬어요. 회사는 큰애가 맡아서 하면 되잖아요. 이참에 아예 사장 권한 대행이든 임시대표든 맡겨봐요.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이 하도 부탁을 해서 집만이 그렇게 상무 자리까지 올려놨더니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누가 뭐라고 떠들든 무슨 상관이에요? 당신 회사에 큰아들이 와서 상무한다는데 왜들 난리를 치는 거냐고. 그때마다 당신이 좀 큰애 편을 들어주면 되잖아요. 아버지가 돼갖고 왜 아들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다른 사람보다 더 믿지를 못하냐고요. 믿을 구석이 있어야지. 편을 들던지 말든지 할 거 아니야. 아는 게 없으면 배우면서 할 생각을 해야지. 아버지 빽만 믿고 어디서 회사 임원 대접이나 받으려고 하니 사람들이 수군대지. 능력이 없으면 성실을 하든지. 머리에 허영심만 가득 차서는 쥐가 무슨 재벌 2세요 3세요. 내가 회사에서 다른 임원들 볼 낯이 없다고. 아니,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얘가 당신만 보면 주눅이 들어서 잘하던 것도 못하잖아요. 좀 믿고 맡기면 큰애도 달라질 거라고요. 부모가 자식 믿어주지 않으면 누가 믿어줘요? 엄마, 일단 아버지 안정을 취하셔야 되니까요. 이 얘긴 좀 나중에 해요. 아버지, 우선 회사에서 김 부사장님한테 연락해서 업무 처리는 지시하셔도 되잖아요. 너는 회사에 대해 뭘 안다고 김 부사장을 부른다고 하니? 그 인간 우리 집만이 끌어내지 못해 안달인 사람인데. 일단 내가 큰애랑 의논할 테니까 너는 종합검진부터 좀 알아봐라. 남편과 저는 아버님 병원 수속이랑 수술 예약 등을 위해 뛰어다녔어요. 일주일 정도 지나니 아버님의 이석증은 많이 호전되었어요. 하지만 종합검사 결과 심혈관 쪽은 조영술 수술을 받으셔야 했어요. 팔꿈치와 부서진 뼈 조각들과 손목 인대 수술도 진행해야 해서 회사 업무를 병원에서 지시하기는 한계가 많았습니다. 회사는 마침 새로운 계약처와 계약건이 걸려 있어서 시아버님의 자리를 공석으로 비워둘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어머님이 저희와 동서애를 병원으로 불렀어요. 아버지가 몇 달은 더 병원에 계셔야 한다니 그 자리를 계속 비워둘 수가 없잖아. 김 부사장이 호시탐탐 큰애를 밀어내려고 노리고 있는 마당에 큰형을 이참에 임시 대표로 임명하자고 니들이 좀 아버지에게 말해봐라. 지금 회사가 굴러가지를 않는데도 저렇게 고집을 부리고 계시니 아주 속 터져 죽겠어. 엄마, 내가 알기론 그 김 부사장님이 아버지랑 거의 창원 멤버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게 뒤에서 이상한 계략 같은 거 꾸미실 분 아니야. 아버지랑 같이 기름밥 먹은 세월이 얼마이신데 그냥 김 부사장님이 임시 대표를 맡는 게 더 합리적일 것 같아. 그럼 아버지도 안심이 되실 거고. 얘가 이렇게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를 한다. 이참에 네 형에게
공식적으로 회사 임시대표 물려주면 자연스럽게 형이 사장 자리를 승계받지 않겠니? 그래서 니들이 아버지를 좀 설득하라는 거 아니니? 아이, 근데 왜 큰형이 아버지 회사를 물려받아요? 우리 다 똑같은 자식인데 뭐 우리랑 한마디 의논도 없이 엄마 마음대로 결정하면 나 좀 섭섭한데? 아버지 회사면 둘째 형이랑 나한테도 지분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어머님. 아버님도 큰아주버님을 못 믿어 하신다면서요. 사실 사업은 이가 더 잘할 수 있죠. 회사에서 지금 최연소 임원까지 올라간 능력자인데요. 아니 내가 지금 니들한테 무슨 허락받자고 불렀니? 니들은 큰형이 불쌍하지도 않어. 손가락 마디 없이 여자도 없이 지금 내일 모레면 40이다. 니들은 다 좋은 회사에서 인정받고 돈도 잘 벌고 있는데 무슨 아버지 회사까지 탐을 내니? 응? 엄만 어릴 때부터 큰형만 챙기고 이제는 아버지 재산까지 다 형한테 몰아주려고요? 나는 반대예요. 막내야, 지금 아버지 재산을 물려받고 하는 문제가 아니잖아. 아버지가 평생 일군 회사야. 임시 대표가 어려운 자리라고. 너나 나나 지금 당장 다니는 회사 관두고 아버지 회사로 들어갈 수 없잖아. 그리고 그나마 형이 그 회사에 가장 오래 일하고 잘 알고 있으니까 우리 중에서 맞는다면 큰형이 맞는 게 맞지. 그래, 내 말이 그 말이다. 둘째가 그나마 말귀를 알아듣네. 아니, 그래서 큰형은 어디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건 큰형과 아버지 의견이잖아요. 회사에 있지. 내가 가서 미리미리 준비하고 있으라고 했다. 결국 이 집안의 중재자 남편이 시아버지를 설득했어요. 지금의 상황에서 큰형이 임시 대표를 맡고 김 부사장님이 옆에서 서포트를 해주는 것으로 일단락 지어졌죠. 남편도 큰형에 대한 불안감이 없지는 않았지만 시어머님이 너무 간절하고 강력하게 부탁을 하는 바람에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나마 형제 중에서 회사 사정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큰 아주버님밖에 없는 게 사실이었고요. 그렇게 한두 달이 흘렀을까요? 시아버지 회사의 김 부사장이 남편을 찾아왔습니다. 아저씨, 여기까지 웬일이세요? 지난번 큰형 취임식 때 뵙고 처음 뵙네요. 회사는 별일 없죠? 아저씨가 큰형 좀 많이 도와주세요. 아버지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세요. 내가 그걸 알기에 자네를 먼저 찾아왔네. 사장님이 들으시면 또 당장 병원에서 뛰쳐나오실 게 뻔하니까. 자네 큰형이 대표 자리에 계속 있다간 이 회사 오래 못 가네. 벌써 취소된 계약이 몇 건인지 몰라. 회사 사람들도 술렁대기 시작하고 회사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 내가 진만 대표에게 몇 번이나 충고를 했었는데 아예 이제 나보고 부사장에서 내려오라고 하네. 내가 부사장에서 내려오는 게 문제가 아니야. 자네 아버지가 그렇게 힘들게 키워온 회사가 이렇게 망가지는 꼴 내가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찾아왔네. 남편이 상황을 알아보니 큰아주버님은 임시 대표가 되자마자 회사 돈을 정말 물쓰듯 쓰고 다녔더라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동창회란 동창회는 다 나가서 회사 이름으로 지원이다 기부다 해서 엄청나게 퍼부은 모양이었어요. 일이라도 제대로 하면 괜찮았을 텐데 밤마다 영업을 핑계로 고급 단란주점에 나가 술을 마시고는 막상 계약날이나 미팅날에 술이 취해서 출근을 못하는 날이 많았다고 합니다. 남편도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죠. 자신이 시아버지를 설득해서 형을 그 자리에 앉힌 거였잖아요. 남편은 김 부사장과 시아버지를 찾아가 솔직하게 벌어진 상황을 말씀드렸어요. 당연히 시아버지는 그날로 병원에서 퇴원 수속도 없이 회사로 직행하셨어요. 그리고는 바로 큰아주버님을 임시대표 자리에서 해임시키고 아예 평사원으로 강등시켜버리셨죠. 물론 시어머님이 저희를 찾아와서 노발대발하셨어요. 그런데 이미 상황은 종료된 이후라 시어머님도 큰아주버님을 도와줄 수가 없었답니다.
시아버님은 통원 치료를 받으시면서 다시 회사를 정상으로 회복시키려고 엄청 노력하셨어요. 예전에도 열심히 일하셨지만 더 밤낮 없이 일하셨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무조건 모였던 가족 모임도 건너뛰는 일이 잦아졌죠. 아버님이 바쁘신 거와 별개로 집안의 분위기가 예전에 웃음 넘치는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1년 사이에 전혀 다른 집이 되어버린 것 같았어요. 큰아주버님은 그 사이에 시아버님 회사에 사표를 내고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고등학교 동창들이랑 동업을 한다고 어머님께 사업자금을 계속 부탁한 모양이에요. 어쩌다 가족들이 모이기라도 하면 큰아주버님은 혼자 술에 취해 쓰러지기 일쑤였어요. 그리고는 무슨 정해진 수순처럼 시부모님의 언성이 높아지기 시작했죠. 저거 봐요. 큰애가 저렇게 망가져가는데도 당신은 불쌍하지도 않아요? 당신이 그렇게 회사에서 내치지만 않았어도 큰애가 저렇게 망가졌겠어요? 남도 아니고 당신 자식이잖아요. 불쌍한 사람도 도와주는데 당신 친자식을 왜 못 도와줘요? 당신이 그렇게 큰애를 철없이 감싸기만 하니까 저 모양으로 자란 거 아니야? 저 모양이라뇨. 우리 큰애가 어디가 어때서요? 당신이 그렇게 평생 큰애를 인정을 안 하니까 애가 주눅이 들어서 산 거 아니에요. 집에서도 인정을 못 받는데 나가서 누구한테 대접을 받겠어요? 이래서 모은 그 돈들 자식한테 안 쓰고 무덤까지 갖고 갈 거예요? 쉽게 손에 쥔 돈은 쉽게 나가는 법이라고. 자기 노력해서 힘들게 벌어봐야 돈 귀한 줄 알지. 나이 40이 되어가는데도 저놈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그러니까 뭐라도 할 수 있게 좀 도와달라는 거 아니에요. 아이가 저렇게 망가져가는 거 보고만 있을 거예요? 부모가 돼가지고? 부모가 되면 자식에게 물고기를 잡는 법을 알려줘야지. 처음부터 물고기를 던져주면 평생 지 손으로 물고기는커녕 먹고 살 수도 없어. 부모면 자식들이 제대로 혼자서 설 수 있게 하는 게 진짜 도와주는 거라고. 아니, 평생 잡은 물고기 먹으면서 살 수 있는데 뭐하러 고생을 시켜요? 우리가 그렇게 지금까지 피땀 흘리면서 돈 번 게 다 자식들은 고생 안 시키려고 그렇게 밤낮 없이 산 거 아니냐고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한치의 양보도 없이 팽팽하게 설전을 이어나가셨어요. 예전에 그렇게 살가웠던 부부의 모습은 아예 찾아볼 수가 없었죠. 그런데 큰아주버님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바쁘다며 얼굴을 보기 힘들었던 막내 서방님이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고 와인바를 오픈한다고 하더군요. 인테리어 공사비랑 권리금이 상당했어요. 동선의 아파트까지 담보로 대출을 받은 모양이더군요. 다행히 와인바는 위치가 좋아서 그런지 장사가 잘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른바 오픈발이 빠지고는 공치는 날이 많아졌죠. 월세랑 직원들 월급이 밀리기 시작하자 망하는 건 한순간이었어요. 이제는 큰아주버님이랑 막내 서방님까지 찾아와서 아버님께 사업자금을 달라고 빌었습니다. 아버지, 지금까지 제가 언제 돈 달라고 한 적 있어요? 이번이 처음이잖아요. 이제 은행 대출 못 갚으면 집에 차 앞딱지 붙게 생겼는데 좀 도와주세요. 자식이 이렇게 힘들면 부모가 도와줘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 아버지 돈 없어요? 돈을 쌓아두고 있으면서 자식한테 이렇게 인색하시냐고요. 아니, 어차피 아버지 돌아가시면 그 재산 우리가 다 물려받을 거 아니냐고요. 그 재산 미리 땡겨서 증여해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맞아요. 다른 집은 손주가 태어나면 주식으로 증여해 준다고 하잖아요. 그런 건 바라지도 않을 테니까 우리 몫으로 남겨주실 거 먼저 증여해 주세요. 이것들아, 어디서 재산을 내놓으라 말아라 하는 거냐? 니들이 나한테 돈이라도 맡겨놨어? 왜 내가 힘들게 모은 재산이 당연하게 니들께 된다는 그런 계산법이 어디서 나온 거냐?
그렇게 썩어빠진 정신으로 사업을 한다고 덤비니까 사업이 그 모양으로 망하는 거야. 세상이 그리 만만하냐. 땅을 파봐라. 어디 10원 한 푼이 나오나. 내가 창피해서 동창회를 못 나가요. 아버지가 내가 동창회에 낸 돈 다 회수했다면서요. 아들 체면을 그렇게 박살내요? 내가 학교 다닐 때 애들한테 무시당한 거 돈으로 좀 길 좀 펴겠다는 게 그렇게 나빠요? 아빠가 손가락 없는 불구가 어떤 건지 알기나 해요? 이런 나약한 정신머리. 네 손가락 한마디가 문제가 아니야. 그걸 핑계로 평생 아무것도 노력하지 않는 게 문제지. 아니, 큰애 손가락 다친 이후로 다정하게 한마디라도 해주기는커녕 무슨 정신타령이냐고요. 다른 부모 같았음 벌써 집이며 차며 직업이며 다 해줬을 거라고. 애들 말대로 어차피 우리 죽으면 물려줄 재산 미리 다 나눠서 증여해줘요. 아버지는 자식보다 돈이 더 귀한 거죠. 나도 나보다 돈이 더 좋다는 아버지 보고 싶지 않네요. 저 칠순잔치에 저 안 갑니다. 큰아주버님도 칠순잔치에 참석하지 않겠다며 나가버렸어요. 시어머님은 며칠을 몸져 누우셨어요. 하지만 아버님도 더 이상 시어머님의 호소를 모른 척 할 수는 없으셨나 봅니다. 칠순잔치 날 유언장을 발표하시겠다며 우리 모두를 모이게 하셨어요. 저는 내심 이제 이 모든 전쟁이 끝나는구나 싶었죠. 하지만 시아버님은 핵폭탄급 발표를 하셨어요. 증여는커녕 단 한 푼의 유산 상속도 없고 아버님의 모든 재산은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말입니다. 시아버지의 표정은 결연한 느낌마저 들었죠. 그런 시아버지의 표정을 보시고는 시어머님의 표정에도 결기가 돌았어요. 그래요. 당신이 그렇게 자식들보다 당신 재산 지키겠다고 하면 나는 이렇게라도 내 자식들 살려야겠네요. 우리 이혼합시다. 아니, 나는 당신과 이혼해야겠어요. 당신 재산 나한테도 권리 있는 거 알죠? 설마 이것도 못 주겠다는 말은 못하겠죠. 시아버님의 칠수는 잔치가 아니라 45주년 결혼 생활의 종지부를 찍게 된 거죠. 시어머님은 재산 분할을 요청하셨어요. 시아버님도 시어머님도 뜻을 굽힐 생각이 없으셨어요. 남편과 저는 그래도 두 분을 어떻게 해서라도 설득해보고자 마음먹었죠. 먼저 시아버님을 찾아갔어요. 둘째 너희도 내가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다니 그게 섭섭해서 따지러 왔냐? 아버지, 물론 저도 아버지 유산에 관심이 전혀 없다고 말하면 거짓말이겠죠. 그래도 그건 어차피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자연스럽게 상식적으로 배분될 거라고 그 정도는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렇다고 이번에 아버지가 발표하신 유산 사회 환원에 대해서는 반대도 찬성의 입장도 아니에요. 내가 평생 모은 재산이다. 맨 땅에 빈손으로 시작해 50년을 고생해서 일군 회사야. 이제 그 회사가 내 개인의 회사가 아니란 말이다. 나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수십 명, 수백 명의 사람들이 흘린 땀과 노력의 결과물이야.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만든 회사를 기반으로 내가 모은 재산이다. 맞아요. 아버지 재산이에요. 그게 당연히 우리가 가져야 할 권리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재산 때문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혼하신다는 거는 말이 안 돼요. 아버지가 항상 평소에 말씀하셨잖아요. 돈이 사람보다 앞설 수 없다고 말이에요. 지금 아버지가 어머니와 이혼을 하신다는 것은 결국 돈이 앞선다는 거를 증명하신다는 거예요. 진서가, 너만은 이해해야 한다. 네 말대로 사람을 생각해서 내린 결정이야. 아니, 나에게는 금쪽 같은 아들 2명을 살리는 길이라서 이런 결정을 내린 거란다. 세상에 자식이 잘못되기 바라는 부모는 없다. 눈앞에 자식이 달콤한 사탕이 계속 먹고 싶다고 조르면 그 사탕을 계속 주는 게
자식을 생각하는 부모가 할 일은 아닌 거야. 너희만 해도 은희가 밥도 안 먹고 사탕만 먹겠다고 고집을 부린다고 그 사탕을 계속 주겠냔 말이다. 그 달콤함이 결국에 이빨을 모조리 썩게 만들 게 너무 뻔하지 않냐? 우리는 인생을 살아봐서 알잖냐? 지금 입에 쓴 약이 결국에는 나중에 자식의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줄 거라는 걸 말이야. 오히려 내가 이 죽은 이후에도 자식이 혼자 힘으로 이 험난한 세상을 버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부모가 해야 할 일이다. 아버지 생각이 틀렸다는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일에는 정도가 있잖아요. 사탕이 몸에 나쁘다고 평생 사탕은 안 되고 몸에 좋은 쓴 약만 먹으라고 할 수 없는 것처럼요. 아마 어머니도 눈앞에 자식들이 너무 힘들어 보이니까 조금이라도 도와주자는 뜻이었을 거예요. 아버지가 너무 완강하시게 나오시니까 어머니도 이혼이라는 초강수를 두시는 거잖아요. 여기서 두 분이 다 이렇게 한치 양보를 안 하시겠다고 하시면 어떡해요? 그래. 내가 네 엄마와 산 지 45년이다. 왜 네 엄마를 모르겠냐? 그런데 우리가 평생 이 문제로 싸웠다. 네 형 그렇게 손가락 다친 이후에 네 엄마가 형만 과잉 보호하고 차별해서 너도 자라면서 섭섭했던 거 다 안다. 그래서 내가 오히려 너랑 막내한테 더 신경을 썼던 거고. 알지요. 아버지가 결혼하고 나서도 엄마가 무리한 요구하실 때마다 막아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도 항상 아버지께 감사했어요. 아버님이 계셔서 제가 결혼 생활 내내 얼마나 든든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아버님이랑 어머님이 이혼하시면 우리 가족은 완전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거라고요. 아버님이 한 번만 참으시고 물러나 주시면 안 돼요? 지금 네 엄마는 이미 알고 있다. 내가 유산 상속에 대한 결정을 번복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아니, 번복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말이야. 내가 네 어미를 알고 있는 것처럼 네 엄마도 그만큼 나란 사람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거야. 유산 상속이 안 되면 결국 큰애랑 막내한테 돈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자기 위자료밖에 없어서 저렇게 고집을 부리는 거지. 자기 인생을 던져서라도 자기 새끼 입에 당장에 사탕을 주겠다고 하는데 나도 말릴 도리가 없다. 네 어미가 보기에는 그 당장에 사탕이 없으면 애들이 죽을 것 같은 거지. 근데 말이다. 이 사람이 그렇게 쉽게 죽지 않는다. 하지만 결국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된다는 것을 끝까지 가봐야 알게 되겠지. 그러니 너희들도 더 이상 시간 낭비하지 말고 니들 인생이나 집중해서 살거라. 아니 나중에 이혼하게 되면 가끔 네 어머니 사는 거나 들여다봐주면 좋고. 역시 예상대로 시아버지는 결정하신 뜻을 굽힐 생각이 없으셨습니다. 남편과 저는 시어머니를 따로 만나서 이혼만은 막아보려고 했어요. 일단 큰아주버님과 막내 서방님께 함께 가서 어머님을 설득하자고 연락했죠. 형, 아버지는 뜻을 굽힐 생각이 없으신 것 같아. 이대로 가다간 진짜로 두 분 이혼하실지도 몰라. 엄마가 큰형 말이라면 꼼짝 못하잖아. 같이 가서 엄마 좀 설득하자. 아버지 평생을 그렇게 마음대로 하셨잖아. 엄마가 그래서 얼마나 힘들어했어. 이제 엄마도 아버지한테서 자유롭게 되면 좋지 뭐. 아내도 자식도 다 필요 없으니까 그 많은 재산 몽땅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겠다는 거 아니야? 말리긴 뭘 말려. 그냥 이혼하시라고 해. 형, 나는 이번에 정말 아버지가 그러실 줄 몰랐어. 우리가 남보다도 못하다는 거잖아. 엄마가 그렇게 이혼까지 하겠다는데 눈 하나 깜짝 안 하시지? 그게 아버지라는 사람이야. 그 재산 자식한테 주는 건 아깝고 남한테 주는 건 괜찮아? 아니, 나이 들고 재산도 있으니까 이제 무슨 사회적인 명예, 존경 이런 게 필요하시대? 내가 진짜 아버지 재산 다 달라는 것도 아니잖아. 형, 내가 진짜 힘들어서 그래.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시면 정말 확실하게 성공할 수 있다고. 사업이 다 타이밍인 거 형도 잘 알고 있잖아. 내가 형처럼 허황된 얘기하는 사람이야? 아니잖아. 어머니도 다 생각이 있으니까 이혼하시겠다는 거 아니겠어? 아버지도 이번 기회에 한번 고생을 하셔야 돼. 나이 70에 마누라 없이 얼마나 잘 살 수 있나 해보시라고 해. 아무리 부모 마음 자식들이 모른다고 해도 큰아주버님이나 막내 서방님이나 정말 자신들 감정 상한 것만 생각하는 걸 보니 답답하더라고요. 아니, 다들 어떻게 그렇게 자기들 입장만 생각해? 당신이 정말 가운데서 제일 힘들겠다. 그냥 당신이랑 나랑 둘이 어머님한테 가서 말씀드려보자. 평생 해온 일인데 뭘. 우리가 그렇게 얘기한 둘째의 숙명이라고 생각하자. 당신이 그래도 내 옆에서 이 상황들을 같이 이해해주니 든든하다. 미안하고 고마워. 당신 말대로 우리 둘째들 능력 발휘 좀 해보자. 최고의 중재자 능력 보여주자고. 시어머니를 우리 집으로 초대했어요. 어머님, 얼굴이 많이 상하셨어요. 식사는 좀 하시고 계신 거예요? 에고, 잠도 못 자겠고 밥도 안 넘어간다. 속이 상해서. 내가 너희들 볼 면목이 없구나. 어머님, 큰아주버님이랑 막내 서방님도 어머님이 이혼까지 해서 사업자금 도와주시는 거 원치 않으세요. 그러니까 어머님도 이쯤에서 접으세요. 아버님이랑 같이 사는 게 싫으신 거 아니잖아요. 아니, 자식들 도와주려고 황혼 이혼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머님 인생을 생각하셔야죠. 엄마, 여기 둘째 아들도 좀 봐줘요. 엄마한테는 큰형이랑 막내밖에 없어?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제발 이혼만은 하지 말아요. 아버지 혼자 되시면 누가 그 까다로운 성격 다 맞춰가며 아침 저녁 식사 챙겨요. 결국 엄마 둘째 며느리가 다 해야 하잖아. 제발 우리를 봐서라도 이혼만은 하지 말고 좀 여유를 두고 아버지를 설득해보자고요. 그래. 그래서 내가 너희들 볼 면목이 없다는 거다. 이혼하면 니들이 아빠 좀 옆에서 잘 챙겨드려. 아침 걸으시면 안 되는 분인 거 알지? 매일 가보지는 못해도 국이라도 며칠에 한 번씩은 좀 챙겨드려라, 응? 엄마, 정말 1억이야? 아니, 이혼이라도 해서 형이랑 막내를 도와주는 게 정상적인 생각이냐고. 길 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물어봐. 자식들 사업자금 대주려고 말년에 이혼하는 할머니가 맞는 거냐고. 남편도 더 이상 버틸 인내심이 바닥이 났나 봅니다. 하긴 옆에서 듣고 있는 저도 섭섭한 마음이 들더군요. 너희도 자식 있으니 내 마음 알 거 아니냐. 자식이 눈앞에서 울면서 힘들다고 매달리는데 그걸 어찌 모른 채 하고 내 먹고 살 것만 생각하겠니? 간이라도 떼서 줄 판인데 그깟 이혼 못하겠니? 일단 자식 새끼는 살리고 봐야 할 거 아니야. 큰애도 그렇고 막내도 이번 한 번만 도와주면 더 이상은 손 벌리지 않는다고 약속했다. 그러니 니들도 나 좀 이해해주고 아버지 좀 부탁하마. 참 시아버지도 시어머니도 어떤 의미에서는 두 분이 서로를 이렇게 생각하는데 결론은 전혀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으니 둘째 두 명이 나서도 아무것도 해결되지 못했어요. 결국 시어머니의 뜻대로 시부모님 두 분은 이혼을 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재산분할 신청을 해서 현금 6억을 받았어요. 물론 시아버지의 재산은 회사 지분이며 주식, 우리가 몰랐던 토지까지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님은 당장 받을 수 있는 현금으로 재산 분할을 요구하셨더라고요. 이혼을 하고 나서 시어머님은 남편과 저를 불렀어요. 내가 45년 옆에서 네 아버지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왜 모르겠니? 밤이고 낮이고 할 거 없이 일해서 여기까지 온 건데 말이다. 나도 그 피 같은 재산 다 애들한테 주자는 거 아니란 거 네 아버지가 알았으면 좋겠다만 이미 이혼까지 했으니 그냥 모르고 원망하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어. 내가 재산분할 위자료로 6억 받았다. 3억은 큰애한테,
3억은 막내한테 주려고 해. 너희들은 예전에도 앞가림은 잘하고 살았고 앞으로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내가 걱정이 없다. 형이랑 막내에게 모두 나눠준다고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나는 막내가 자기 집에서 같이 살자고 하니까 내 걱정은 하지 말아라. 막내도 큰형네 지겨우면 자기한테 오라고 하더라고. 전화도 필요 없어. 내 걱정은 안 해도 된다. 시부모님의 이혼으로 누구도 원치 않는 두 개의 가족으로 분할이 된 모양새가 되었어요. 아주버님과 막내 서방님은 어머님의 지원금으로 기사 회생을 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장사 경험이 부족한 서방님은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기 시작했어요. 아마도 어머님께 받은 사업 자금으로 보란 듯이 성공하고픈 마음이 급했겠죠. 3억은 큰돈이었지만 1년도 안 돼서 직원들 월급을 밀리기 시작했다더군요. 명절에 연락해도 얼굴을 비추지 않았어요. 큰아주버님은 돈이 생기자 예전의 습관이 살아났습니다. 일단 수중에 돈이 들어오면 물 쓰듯 낭비하는 것을 버리지 못했죠. 그러면서 만난 투자 사기단에 나머지 돈을 몽땅 투자했다고 하더라고요. 한 번도 힘들게 노력해서 돈을 벌어보지 못해서인지 단시일에 몇백 배를 불려주겠다는 말에서가 넘어간 거였죠. 조직적으로 조작해서 수익금을 보내주는 달콤함에 눈이 멀어버렸어요. 처음엔 1,000만 원으로 시작한 돈이 결국엔 1억이 넘는 돈을 한꺼번에 입금했는데 바로 다음 날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전형적인 코인 투자 사기단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순식간에 사라진 돈을 메우기 위해 그 다음엔 부동산 투자를 했어요. 하지만 사기꾼들은 정확하게 먹잇감을 찾아냈습니다. 이번엔 재개발을 미끼로 접근한 투자 사기꾼들이었어요. 결국 살고 있던 오피스텔 보증금까지 날려먹었죠. 시어머님은 혼자서 빌라 반지하 월세방으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구청에서 진행하는 공공근로에 나가시고 계시더라고요. 상황이 그렇게까지 되었는데도 시어머님은 저희에게 연락하지 않으셨어요. 서울에서 사업을 정리하고 지방 친정네로 떠나던 막내 동서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형님, 그동안 전화도 안 받고 연락도 못 드려서 죄송해요. 사업이 망하려고 하니까 순식간이더라고요. 남편도 그렇게 큰 소리치고 부모님 이혼까지 시켰는데 이렇게 돼서 도저히 얼굴 들고 형을 볼 면목이 없다고. 저희는 제 친정이 있는 순천으로 내려가요. 일단 거기서 친정아버지가 하는 음식점 도와가면서 일 배우려고요. 근데 큰아주버님은 저희보다 더 안 좋은가 봐요. 지난번에 저희한테 전화해서 혼자서 강원도로 가신다고. 거기에 친구분이 있으신가 봐요. 근데 어머님을 저희한테 부탁하는데 저희도 뭐 정신도 여유도 없는 차라. 큰아주버님이 주신 어머님 이사 가신 주소 전해드릴게요. 죄송하지만 형님이 한번 들여다 봐주세요. 내려가서 사정 좀 나아지면 연락드릴게요. 저는 시아버님이랑 남편에게 연락해서 동서에게 받은 주소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님이 혼자서 저녁을 드시고 계셨어요. 반찬이라곤 딸랑 김치랑 김뿐이었죠. 마음이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와 저희를 보시고는 깜짝 놀라셨습니다. 막내가 얘기했니? 내가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결국 지하 단칸방에서 혼자 김치에 밥이나 먹으려고 이혼하자고 그 난리를 핀 거요. 둘째야, 당장 간단한 집만 챙겨라, 의여. 일어나요. 집으로 갑시다. 이제 우리 남남이에요. 내가 죽을 먹던 밥을 먹던 상관할 사이 아니란 말이에요. 산 사람은 다 살아가게 된다고 당신이 말했잖아요. 내가 난리 펴서 이혼하자고 한 거 나도 아니까 당신이나 이 집에서 나가요. 어머님, 방이 냉골이에요. 이러다간 큰 병 나세요. 괜찮다. 자식들은 이 엄동설 안에 살던 집 떠나서 지방으로 간다는데
어미는 이렇게 내 목숨 살자고 밥을 먹고 있다. 다 내 잘못이야. 내가 지금 니들 보기도 당신 얼굴 보기도 너무 힘드니까 내 생각 조금이라도 한다면 그냥 못 본 척하고 가줬으면 좋겠다. 시어머니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전기장판에 뒤를 돌아서 누워버리셨어요. 시아버지와 남편과 저는 일단은 밖으로 나왔습니다. 네 엄마 자존심에 아마 저런 모습 보이는 게 죽기보다 싫을 거다. 둘째 너는 내일 출근해야 하니까 애미 네가 나랑 내일 다시 오자. 다음날 아침 일찍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집으로 다시 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안에서 인기척이 없더라고요. 시아버님이 유리창을 깨고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시어머님 몸이 불덩이 같았어요. 119를 불러서 응급실로 갔죠. 시어머님은 급성 폐렴이셨어요. 입원하신 일주일 동안 시어머님 간병을 시아버지가 지극정성으로 하셨습니다. 어머님 옷가지를 챙겨서 병원으로 갔는데 마침 시아버지가 시어머님 휠체어를 태워서 휴게실에 계시더군요. 휴게실 텔레비전에서 웨딩 장면이 나오고 있더군요. 우리 결혼할 때는 돈이 없어서 이 결혼식도 못 올리고 사진관에서 사진만 찍었잖아. 나는 결혼 생활 내내 그게 걸리더라고. 50주년 금혼식 때에는 내가 꼭 웨딩드레스를 입혀줘야지 생각했는데 나이 70에 이혼을 하게 된 거 아닌가. 나도 내가 이 나이 돼서 이혼녀가 될지는 몰랐네요. 큰애랑 막내가 저리 된 게 다 내 탓인가 싶기도 하고. 당신 말대로 낚시하는 법을 알려주지 않고 마음이 급해서 물고기들을 잡아줘서 앞으로도 애들이 먹고 사는 방법 영영 모르게 되면 어쩌나 걱정되기도 했네요. 아이들이 그리 된 게 왜 당신 탓이야? 다 지들 못난 탓이지. 이제 애미 애비 이혼시킨 돈으로 저렇게까지 바닥을 쳤으니 지들도 정신을 차리겠지. 그래서 하는 말인데 이제 애들 걱정은 좀 적고 전 남편 걱정 좀 해주시오. 전 남편이 이렇게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데 뭔 걱정을 해요? 결혼신고하고 내가 은반지 끼워주면서 우리같이 약속하지 않았나? 평생 무슨 일이 있어도 죽을 때까지 함께하기로. 기억나지 않을 것 같아서 내가 증거 사진을 이렇게 가지고 왔지. 여기 사진 뒤에 세상 마지막 죽는 날까지 평생 함께합니다. 이 둘 다 지장까지 찍었구만. 있긴 왜 잊어요. 결혼사진이라곤 딸랑 이거 하나 있는데. 근데 사람들이 욕하지 않을까? 나이 들어서 이혼해놓고 다시 또 재혼한다고 하면. 우리 금혼식을 좀 앞당겨서 재혼식을 하지 뭐. 이번에 아주 성대하게 제대로 웨딩드레스 입고 합시다. 시어머님은 퇴원하시면서 바로 예전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아버님 말씀처럼 제대로 된 재혼식을 하셨고요. 강원도 친구 감자밭에서 일하고 있던 큰아주버님과 순천에 있는 막내 동선에도 모두 참석했어요. 시아버지는 재혼식에서 유언장을 다시 발표하셨습니다. 아버님 명의로 된 회사 지분은 사회에 기부를 하고 남아있는 땅과 집은 모두 어머님께 명의를 양도하셨어요. 이 재산은 이제 자식들 누구한테도 주지 않을 거다. 그러니 너희들 삼형제는 물려받을 재산 같은 거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라. 시부모님들이 무슨 생각으로 그런 결정을 내리셨는지 짐작은 가더군요. 아버님도 어머님에게 선택권을 주시고 싶으셨겠죠. 자식을 어떻게 키워야 하는 게 맞는 건지 정답은 없잖아요. 우리는 다 우리만의 사연과 사정이 있고 그래서 입장 차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이렇게 한바탕 폭풍우가 지나가고 나서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한 달에 한 번 모임도 없애버리셨어요. 아들 2명이 모두 지방에 사는 이유도 있고요. 이제는 두 분이서 여행을 자주 다니시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제 다시 우리 가족 모두에게 행복한 나날들이 찾아오리라 믿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